브레이크가 고장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지금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 챙겨봐야 될 것들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장중에 보면서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겁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가 3년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장중에 3년 최고치 2.7%를 돌파했고요. 이게 시장이 먼저 금리를 반영하거든요.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긴축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시장이 반영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 방금 보여드린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인데요. 코로나 때 돈 풀기 하면서 금리가 쭉 내려갔다가 돈 거두기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가파릅니다.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증시 폭락을 온몸으로 맞았었을 때가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시장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가니까 나스닥이 못 버티고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경제 체력이 딸리니까 시장이 돈을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무섭게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3%가 오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급등하는 걸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특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나스닥 고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황에 굳이 막 들고 있던 것까지 팔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 2인자가 긴축 빨리 해야 된다, 막 강경 발언을 하고, 또 한 전 연준 인사입니다.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데 전직 연사께서 증시에 충격을 주더라도 빨리 긴축해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참 이런 말들이 이제 저희도 듣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또 증시가 또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불을 끼얹은 게 제가 캘린더 표시해드렸잖아요. 4월 6일 날 지난달에 했던 첫 금리 인상을 했던 3월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5월 달부터 당장 풀었던 돈 거둔다,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 금액과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빠르고 강하니까 이거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좀 이제 겁을 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연준 자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돈 푼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한번 풀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 2011년 12년에도 한번 풀고, 코로나 때 거쳐서 4번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풀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연준의 자산 규모가 8.9조 달러,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가늠이 안 될 만한 엄청난 돈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달러 정도까지 쭉쭉쭉쭉 줄인다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정상화 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럼 시장에서 이거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강력한데, 이러면서 나스닥이 좀 쫄아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은 이런데요, 계획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이때 2018년에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한번 했었는데, 이때도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계획은 계획이고 먼저 강하게 우리를 겁주는 것도 있다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 파란색이 연준 자산 현황인데, 이게 제 무시 못하는 게, 이러나 저러나 연준의 돈 풀기와 주황색이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연준의 자산과, 맞죠? 그러니까 돈 푸는 게 미국 증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돈 거두면 미국 증시에 들어갔던 돈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겁주는 건 이거잖아요. 과거에 15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요. 이때도 시장에 충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흔들 했어요. 금리 인상한대 이러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한대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연준이 1년 2년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우리 양적 긴축한다 이러면서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때도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3월 달에 금리 인상했는데 5월 달부터 바로 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번 사이클에서는 이걸 천천히 해도 이제 시장이 놀랐는데, 이걸 같이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상대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돌아가니까, 풀린 돈이 줄어드니까 겁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장주 위주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그래프가 전 세계 중앙은행 돈푼 규모고요. 거기에 파란색이 전 세계 주식시장 지수인데,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전 세계가 돈 풀면 좀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또 돈 거두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금리 인상 긴축 때 출렁거렸던 거를 이번에 한 번에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월가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좀 정보들도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또 선반영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 언론에서 뉴스로 나오는 것들, 호재도 원래 뉴스가 먼저 반영하듯이 악재도 다 반영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막 겁내고 괜히 쫄아가지고 주식 팔았다가
나중에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제 댓글 보니까 주식을 다 팔았다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다 팔았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또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타이밍 재다가 또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조심하는 건 저 동의합니다만은 그래서 비중 조절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리도 30년 최악의 심리라고 합니다. 30년 최악의 심리. 뉴스를 제가 봐도 악재밖에 없는데 정말 제가 좋은 얘기들을 위주로 찾으려고 해도 와 진짜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는데 또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한테 악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장주. 그래서 뭐 가치주로 사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회색이 연준 자산 규모고요. 이번엔 초록색이 나스닥. 이게 P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스닥 값어치를 더 비싸게 쳐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돈 풀기 하는 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 돈 풀 때는 나스닥 성장주 저금리 저성장 시대니까 더 높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 이번 코로나 때도 돈 풀면 나스닥의 값어치가 더 훨씬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성장주에 몰리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돈을 거두면 나스닥에 더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S&P 500보다 다우보다 성장주 나스닥 고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 변동성이 특히나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번 주에 또 하나 결정타를 때린 게요.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또 이번에 나온 고용 관련 지표가 너무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고용 현황이 좋다는 뜻이고 실업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긴축하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나온 거예요. 관련 지표가 실업수당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 같은 거예요. 저희도 이제 실업자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월별로. 실업수당이 세상에 53년 만에 최저랍니다. 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코로나 전보다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다는 게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는 얘기는 연준이 언제든지 돈을 걷어도 된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보고 확 겁을 낸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써있지만은 고용 호조에 긴축 힘실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수록 지금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난 채용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기사가 이거예요. 월마트 대표적으로 채용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트럭 기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초봉 1억 3천을 제시했답니다. 와 이게요 월가 초봉이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월마트에 트럭 기사 하면은 초봉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야 이거 우리나라의 대기업 웬만한 상위 직급 정도 수준 아닌가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최대 26% 이상 올랐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내 직원이면 누구나 트럭 기사가 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도 해주는데도 지금 트럭 기사가 없어서 연봉 1억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실업률 낮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야 이거 돈 걷어도 아무 문제 없겠는데? 라고 시장이 우려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성장주가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포트에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운 게 고용은 선행지표가 아니라고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한참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의 선행지표가 아니고 나중에 뒤따라오는 후행지표. 이건 이미 늦은 거고 이미 지금 주식시장은 선행성을 보이는 지표를 보고 있는데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미 제조업 경기나 6개월, 1년 뒤의 지표들은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야 지금 연준이 고용 상태를 보면서 당장 긴축을 늦출 이유는 안 보이는데 돈을 거두지 않을 이유는 도저히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야 경기 사이클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시장이 확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연준이 긴축을 안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놀라는데요. 저랑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올해 초에 미국 기관들이 금리 많아봐야 7번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올해 연말까지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7번 올린다 그래도 막 시장이 막 충격을 먹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제 영상 찍는 시점에 9번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야 지금 이렇게 올린다는데도 나스닥이 이 정도로 버티면 정말 대단하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런 거 지금 안 빠지는 거 보면은 우주 방어 애플도 그 정도면 안 빠지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9번 올린다 그래도 버티는 거 보면은 물론 뭐 반도체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방어력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올릴 수 있나 지금 뭐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딱 이번 주 정리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봤어요.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분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딱 보시면요. 밑쪽부터 볼게요. 밑에 지금 나스닥이나 기술주나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광고 주식이라던가 반도체 비중이 높다 하면은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올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비중이. 저도 뭐 이쪽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게 다 이쪽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성장주들 공교롭게도 누가 짠 듯이 성장주는 다 안 좋고요. 반대로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인플레주도 좋은데 얘네들은 전쟁 핑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새롭게 등장한 신흥 다크호스 지난주부터 방어주들입니다. 이제 배당주들 경기 후반부로 넘어간다는 신호들이 막 나오니까 돈이 본격적으로 좀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전력회사 같은 유틸리티, 고배당 딱 봐도 재미없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필수제, 코카콜라, 월마트, 담배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에브비 이런 제약 배당주들 이런 주식들이 올해 수익률 플러스로 다 돌아서고 고점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경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주로 항상 넣어놓는데요. 제가 2018년, 19년에 경기 후반부 사이클에 아무래도 투자를 겪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주목을 당분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여기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머리 아프면 그냥 시장 지수 모아가면 되는 게 시장은 항상 중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갈지 이게 잘 나갈지 타이밍 재는 것보다 시장을 적립식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정말 볼 때마다 뭐 항상 중간에서 든든하게 딱 중간을 지켜주는 역시 시장 지수답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고변동이 지속될 때는 투자자들이 딱 방어주로 좀 돈을 옮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담배 같은 이런 배당주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어주 역할을 또 해줍니다. 경기 후반부에 코카콜라나 이게 다 살 필요가 없고 좋아하는 대표 주식 대장주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떨어질 때 일부 그냥 해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는 ETF도 활용하거든요. 존슨앤존슨이나 아니면 저는 헬스케어 ETF, XLV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들고 있다가 방어 좀 하면서 배당도 받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또 리얼티 인컴 이런 것도 또 어느새 신고가 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죠? 또 조용히 계좌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주식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막 날아갈 때 타자는 건 아닌데 관심 종목에 넣어놓다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전형적으로 경기가 후반부에 접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파란색이 경기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이게 꼭 공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무나 쉽게 돈 벌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공교롭게도 보통 경기 사이클 후반부로 가면은 이런 필수제 방금 보여드린 헬스케어, 유틸리티, 뭐 리츠 이런 주식들이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경기 중반부에는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받고요. 그래서 올해 내 포트폴리오 방어가 필요하다면 이쪽도 조금 관심을 같이 가져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2018, 19년 경기 후반부 때 이 주식들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쪽 뭐 저도 이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진 않고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얻어맞고 거의 업종 꼴찌예요. 반도체 지금 뭐 한국도 반도체 주식들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쁜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악재는 다 때려맞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것이다. 상하이 봉쇄 무기한 연장, 전쟁 공급망 우려, 뭐 할 수 있는 우려는 반도체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말은 맞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반도체 지금 개별 주식 이슈가 아닙니다. 뉴스 보실 필요도 없는 게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부터 뭐 각종 반도체 목표 주가를 다 컷 내리고 있습니다. 다 줄줄이 하향. 그래서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올라갈 때 뉴스에서 뭐라고 도배됐냐면요. 메타버스다,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수요는 이제 폭발이다, 없어서 못 산다 그래놓고 떨어지니까 갑자기 수요가 둔화됐대요. 수요가 없대요. 갑자기 6개월 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20% 가까이 지금 반도체 ETF가 빠지고 있는데 개별 주식도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반도체 공매도가 엄청 많아요. 지금 하락 베팅이 엄청 많아요. 한국도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던데 한국의 반도체 주식도 그렇고 하락에 베팅하면서 숏을 치는 거죠. 공매도라 그러는데요. 그런 비중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주식이 못 오르는 것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개별 주식들 뿐만 해서 반도체 ETF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단기적으로는 되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일 매력도가 떨어진 업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외 업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사실도 맞으니까 뭐 상하이 봉쇄도 또 심각하다 그러고 또 소비 심리가 죽어들면 정말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고 지금 반도체 그래픽카드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뭐 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길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분할 매수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시작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3번에 나눠서 했다면 이번에는 뭐 5번, 10번에 나눠서 좀 천천히 하려고요. 이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뭐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길게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탑 10 주식도 제가 수익률 현황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진짜 올해 수익률에서 기술주 다시 또 마이너스로 내려왔어요. 2월, 3월 저점에 가까이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지금 개별 주식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TSMC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 싹 다 내려오고 있고 나스닥이 특히 약세다. 그나마 S&P 500이나 다우 이런 거는 잘 버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너무 몰빵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는 현재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으니까 조금 인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약세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정리였고 돌아오는 주에 반전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질지 반전이 될지 이 두 가지 지표를 결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결국은 돌아오는 주에 발표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물가가 결국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4일날 소매 판매라 그래서 미국인들의 지갑 현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견고하면 증시는 멀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조합이 중요한데 긍정적인 기대 요소 하나는 기관에서 야 이번에 나오는 물가가 이제 정점 아니겠냐. 이제는 정점일 것 같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고차 가격 같은 게 2달 연속 하락 중이다. 이제는 좀 정점 아니겠냐.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고인플레는 유지입니다. 3월 정점이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폭락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나 고물가는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지금 기대하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물가가 올라가냐 이거기 때문에 정점만 찍었다 그래도 증시는 시원하게 성장주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야 긴축 더 이상 급하게 안 해도 된대. 이 정도가 최대치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매달 나왔다. 이 얘기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물가 정점일 것이다. 물가 정점일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희망 고문했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았던 게요. 여러분들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물가가 이전에 낮아질 수 있다고라는 얘기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로는 야 증시가 2, 3월 정도면 바닥을 다지지 않겠냐라는 게 맞았었는데 전쟁 나면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문제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상하이 재봉쇄한다고 이러니까 그거 핑계로 또 밀리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하죠. 그렇게 안 되길 저희도 바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보면서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3월달 정점 찍고 내려왔을지 그렇게만 하면은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데 희망회로일지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요거고요. 물가가 정점을 찍으면 긴축 속도도 그렇게 연준이 저희한테 겁주는 것처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도 지금 다행히 바이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유가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렇죠? 유가가 조금 진정됐거든요. 다시 전쟁이 뭐 격화될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내려가주면서 유가에 보통 2주 정도 후행하는 휘발유. 미국에 지금 휘발유 때문에 민심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2주 정도 있다가 보통 휘발유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러면 3, 4월 정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의 그런 희망 아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와 주면은 긴축 속도도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12일 날 발표하는 지표도 중요하다. 거기에 시장이 또 반응할 수 있고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섣불리 막 오른다고 따라타고 떨어진다고 화들짝 놀아서 팔고 이럴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침착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 현황이 괜찮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연달아서 이번 주에 마스터카드에서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카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요. 둘 다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인플레 걱정은 하면서 향후 전망은 되게 어둡게 보는데 야 인플레 걱정이다 하는데 당장 돈 쓰는 건 줄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카드 쓴 거 보니까 전년도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 주에 마스터카드랑 비자 이런 것도 결제주들도 꽤 방어를 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가 괜찮네? 지금 뭐 월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소비가 꺾이진 않네? 라고 아직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지출, 소비마저 꺾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다면 모두가 행복한, 견고한 증시가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소비도 견고하면 뭐 애플도 제품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 발표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워낙 연준의 입김이 세가지고 지금 물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실적을 잘 보여주고 야 우리 회사 끄떡 없어 이런 기업들은 역시 또 잘 선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캘린더 넣어놨고요. 돌아오는 주 15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정도만 증시가 있고 이렇게 부지런히 12일, 14일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하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부진한 오르락내리락하는 저는 폭락까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리 좀 해보자면은 올해 수익률 여전히 다 마이너스고요. 지금 결제 회사들만 플러스인데 이건 큰 의미는 없고 나스닥 성장주 많이 빠져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방어를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주식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배당주나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보여드릴게요. 유일하게 헬스케어 쪽만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고요. 반대로 인플레, 지정학 이런 주식들 쌩쌩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가지고 에너지, 원자재, 비료, 에그플레이션, 식량난, 원자재, 방산 이런 지정학적 갈등 관련주들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점에도 바짝 붙어 있고요. 이번 주에도 식량 대란 이슈로 모자이크라고 하는 비료 회사 뭐 이런 것들 신고가 가기도 했습니다. 이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역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장주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 작년, 재작년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끝났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진 않은데 성장주 약세인 시간 동안은 저는 계속 모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모으실 분들은 그러니까 기간을 넓히시던지 구간을 더 넓히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뭐 15% 빠지고 20% 빠지고 25에서 한번 샀다 그러면 올해는 그 보수적이라는 매매가 이거거든요. 더 분할 매수 구간을 넓히는 거죠.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폭을 넓게 잡고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두 가지 기준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엔비디아가 30%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올해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막 30% 40%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은 각오를 하고 이게 막 빨리 급하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금 비중하고 분할 매수 구간 넓히기 두 가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리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 거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같이 좀 관찰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길게 보실 분들은 이런 거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되고 지금 또 시장이 금리 가지고 막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막 서로 왈가왈부한 상황이에요. 30년 저금리 추세가 끝났다. 막 하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 월가에 많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경제 체력이 그 정도 아니다. 지금 못 버틴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번 사이클에 또 지나면 또 내릴 수도 있다. 30년 저금리 이게 쉽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왈가왈부. 이거 뭐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다툼이 커지는 그런 한 중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정말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이거 함부로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한 방향에 몰빵하고 이런 투자가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지금 뭐 나스닥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하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또 여기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주에 영상 올라가는 날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이건 정말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거 제가 섣불리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죠. 데드캣 바운스였는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던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인지 저도 그래서 모르니까 현금 비중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파, 강경파들이 지금 상당히 말이 세고 나스닥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보수적으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무대응이 더 나은 대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저도 그냥 가만히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